네, 이제 에센셜 114제 이제 2편 보험 법규 편입니다. 한번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입니다.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격 시험을 보는 이유는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문제는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를 맞게 나열한 겁니다. 맞게 나열한 거. 정답이 뭔가요? 자, 첫 번째는 대표이사는 안 되고요. 마지막 번에는 사회이사가 안 되죠. 그죠? 사회이사나 대표이사, 감사위원이 안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 대리점, 직원, 중개사, 설계사 다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사의 설립 경영 회산에 이르기까지 보험 사업에 전 과정을 계속적으로 감독하는 보험 감독 방식. 지금 우리나라가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 실질적 감독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뭐 준거주의나 공시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그냥 모르면 모르는 채 그냥 넘어가셔도 좋고요. 우리나라는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실질적 준거주의가 아닌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보험감독 방식으로 방금 전에 제가 한 얘기가 또 나왔네요. 그래서 준거주의가 실질적 준거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보험 대리점은 독립적으로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것은 대리점이 아니라 중개사죠. 보험 중개사. 그래서 보험 중개사가 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도 보험회사가 면책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보험 중개사는 보험회사 혹은 대리점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독립해서 체결을 중개하는 거. 그냥 틀렸고요. 보험 설계사는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보험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대리하는 것은 대리점이고 그냥 보험 설계사는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들은 보험회사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입니다. 생명보험회사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만 붙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모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보험 설계사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보험협회에 등록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으면 비로소 이제 보험을 모집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 중 들어가는 숫자의 합. 뭐 이제 우리가 그 모집인 시험에서는요, 그냥 단순하게 숫자도 물어보지만 숫자들의 합을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문제를 좀 꼼꼼하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1년 이상 근무를 했었거나 아니면 3년 이내에 그런 보험회사의 보험과 관련된 생명보험과 관련된 곳에서 근무를 했을 때 우리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모든 사람들이 시험은 합격을 해야 됩니다. 단 등록 신청의 유효기간은 교육이수의 1년입니다. 그래서 1, 3, 1 하니까 합쳐서 5년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이 5년 뭐 1, 3, 1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제3보험 설계사 모집에도 똑같은 부분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 여러분들 1, 3, 1에 그런 것들은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3년 이내 관련 업종에서 관계 업무에 3년 이내에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시험만 붙으면 여러분들이 모집인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 등은 보험업법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등록하는 거예요. 실제 전체적인 근거 법률은 생명보험의 근거 법률은 상법에서 하지만 이 이제 보험 설계사가 되는 모집인이 되는 것은 보험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실은 모든 그 설계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업무적인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생명보험협회에 위탁을 주어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생명보험협회에서 등록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다. 위탁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감독원 이렇게 자주 얘기가 나오는데 금융감독원은 보험 중개사하고만 관련이 있고 보험 대리점이나 보험 설계사는 금융위원회 위탁을 받은 생명보험협회하고 관련이 있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설계사는 생명보험 설계사, 손해보험 설계사 두 가지가 아니라 제3보험 설계사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3보험 설계사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 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이 위탁하는 게 아니라 협회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경력
그 등록자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상 3년 이내 이런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년 이상 3년 이내. 자, 다음 중 보험 에센셜 43번입니다. 보험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보험 설계사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교육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보험 설계사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게 보험이라고 하는 모집이라고 하는 게 금융이잖아요. 그죠? 돈을 가지고 모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거죠? 예, 복권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복권이 됐으면 가능한데 복권이 안 됐으니까. 근데 신용불량자나 이런 분들, 음주운전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험 물론 당연히 문제는 있지만 설계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유예기간에 있는 자 안 되고요. 유예기간이 종료가 된 자 이런 경우는 다 1번, 3번 같은 경우에 복권이 된 자 또는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는 보험 설계사가 될 수 있지만 그 중에 있는 자,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지금 불가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의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해서 악질이죠, 악질. 그죠? 그러니까 대개는 우리가 2년 이상 지나면은 가능한데 악질인 경우에는 3년이에요. 요 하나인데 우리가 3년인 경우는 하나니까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용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보험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면 3년이 지나야 보험 설계사가 될 수 있다. 비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은 보험 설계사가 될 수 없어요. 이게 1번 조건이죠. 비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설계사가 돼서는 돈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러한 대상자들은 우리 설계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자는 보험 설계사가 될 수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물론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부분은 실은 우리가 설계사가 되는데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4번째 이제 교차 모집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차 모집 제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모집인은 한 회사에만 전속해야 된다는 게 일사전속주의인데요. 일사전속주의의 예외예요. 예외. 한 회사가 아니고 우리가 2종, 다른 업종이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종류가 아니라 다른 업종. 그러니까 그 생명보험이 손해보험이나 또는 손해보험이 생명보험, 그 다음에 생명보험이 재산보험 이렇게 다른 업종에 대한 부분은 그 업종에 대한 영업을 허용한 것을 우리가 교차 모집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요. 이제 예외 제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자, 보험 설계사가 소속 생명보험회사 외에 다른 생명보험회사가 아니라 다른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생명보험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종을 다른 겁니다. 종이 다른, 이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손보사가 됐거나 아니면은 재산보험회사가 돼야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험 설계사가 교차 모집을 위해 등록해야 하는 기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설계사 등록은 다 금융위원회 위탁을 받아서 협회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생명손해보험 전속 설계사의 교차 모집을 허용함으로써 일사전속주의를 채택하는 게 아니라 일사전속주의의 예외를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원래는 일사전속주의. 한 회사에 전속해서 이제 보험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종 업종에 한해서 허가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다른 업종의 보험 모집도 할 수 있다. 그게 교차 모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차 모집 제도는 대리점에 소속된 보험 설계사가 다른 자, 대리점은 교차 모집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는 교차 모집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금지. 자, 이거는 보험 회사의 금지 사항이 아니라 그죠? 교차 모집과 관련 다른 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설계사, 모집인의 금지 사항입니다. 보험회사의 금지 사항이 아니라 모집인의 금지 사항이죠. 되게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잘 읽어보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간과할 수 있어요. 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문제를 잘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틀렸을까? 대부분 다 맞는 내용 같이 보였을 때는 이런 부분에 함정을 넣어놓고 있으니까 이런 함정들을 찾는 연습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5번째 에센셜입니다. 우리 이제 설계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설계사가 되는데 하자도 없는, 그러니까 모집에 어떤 그 등록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등록을 하게 되고 이제 말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설계사를 등록하고 말소하는 것은 우리가
보험 여러분들이 이제 모집인이 돼서 협회에 이제 우리가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은 말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협회에 등록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개인이 직접 모집인이 할 수는 없고요. 보험회사가 등록을 대행해서 우리 모집인을 대행해서 등록을 하고요. 말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설계사분, 모집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말소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보험회사가 이제 대행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요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바르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자, 보험 설계사 말소는 보험협회를 직접 방문해서 해야 된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소는 직접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계사 등록 절차는 당연히 보험회사의 신입에 도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합격하고 등록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시험을 보셔서 합격하고 이수를 하고, 그 다음에 협회 등록을 신청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등록 서류가 나오면 여러분들하고 보험회사하고 위촉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험 설계사 활동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구분해야 되는 것들을 한 두 가지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과 관련해서는 위촉이라고 하는 말과 또는 말소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해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등록이나 말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회하고 하는 거고요. 위촉이나 해촉은 여러분들이 근무하게 될 보험 회사하고 하는 거다. 회사의 설계사로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위촉이라고 하고, 그 회사의 그 설계사로서의 이제 더 이상 그 모집 행위를 할 수 없게 그 계약, 회사하고의 계약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해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용어들이 섞여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험 설계사 시험 합격 및 등록 교육 이수 직접 보험협회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등록은 직접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보험회사를 통해서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등록과 위촉은 협회의 모집 종사로 등록하는 같은 개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이나 말소는 보험협회 하는 거고, 위촉이나 해촉은 보험회사와 하는 거니까 다른 개념이고요. 보험 설계사의 말소는 본인이 말소 증명서를 발급받는, 말소 증명서는 이미 말소가 됐다고 협회에서 받는 거니까 이거는 협회를 방문해서 제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사로부터 말소 증명서가 아닌 해촉 증명서, 내가 이제 그 회사하고는 더 이상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해촉 증명서를 가지고 협회에 방문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실 수 있다고요? 예, 말소를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6번 에센셜입니다. 보험 중개사.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설계사에 관한 부분이고, 이제 중개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개사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독립이라고 하는 단어 가장 중요하고, 금융감독원하고 우리 중개사는 매칭이 된다. 요 먼저 좀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틀린 것이니까, 자, 우리가 개시 7일 전까지 영업보증금을 어디에 맡겨 있어요? 제가 아까 중개사는 다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예,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 영업 개시 7일 전까지 우리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셔야 됩니다. 예, 맡기셔야 보험중개사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보험중개사도 돈을 다루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예탁금을 맡기지 않으면은 영업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자, 보험중개사의 등록기관과 영업보증금 예탁기관이 동일하다고요. 뭐라고요? 금융감독원. 설계사나 대리점은 어디라고요? 예,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생명보험협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험대리점의 등록기관과 위탁기관, 영업보증금 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점이나 설계사는 보험협회에다가 위탁을 하고요. 개인 대리점인 경우에는 1억 원, 법인 대리점인 경우에는 3억 원을 어디다 맡기냐면 그 대리점, 영업 허가를 내준 보험회사에다 맡깁니다. 협회에다 맡기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다 직접 맡긴다. 아까 우리 보험중개사 같은 경우는 예탁금을 금융감독원에 맡기고, 보험대리점 같은 경우는 보험대리점 영업을 하게 될 보험회사에 맡긴다. 이 차이가 있으니까 혼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설계사나 개인대리점 보험은 보험중개사 영업이 당연히 경업이 가능하지 않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개사는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사나 개인 대리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보험회사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하고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설계사나 개인보험대리점이 겸업이 불가능한 겁니다. 보험중개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협회에 등록 신청하는 게 아니라 보험중개사는 어디다 신청한다고요? 예, 금융감독원에 등록 신청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가 보험중개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은 보험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많으면 안 되겠습니까? 예,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으면 안 되겠죠.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법은 당연히 될 수 있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 요거는 용어들을 좀 이렇게 혼돈해서 써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보험계약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리점이나 설계사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 보험회사를 대신하는 겁니다. 보험회사를 대신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계약자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7번 에센셜입니다.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이제 은행을 뜻하는 뱅크하고 보험을 뜻하는 인슈어런스, 어슈어런스라고 하는 프랑스 말에 이제 그 두 개가 합쳐서 방카슈랑스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데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은행이나 뭐 다른 투자회사나 이런 데서는 이제 증권회사나 이런 데서는 보험을 모집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조건을 두고 보험회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방해라고 표현보다는 보험회사에 불이익하지 않게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런 제도를 우리가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이 부분도 약간 말장난 비슷합니다. 여기 겸용여신업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카드사가 가능한데 겸용여신업자는 제외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카드업자가 가능한데 카드업자 중에 겸용여신업자, 말 그대로 여신업을 겸용하는 그런 우리 기관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폭을 넓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카드 회사에 국한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그 점포별로 모집에 종사할 수 있는 거 다 모집할 수 있으면 보험회사에게 너무 불리하니까 딱 2명만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점포당 2명을 허가하고 있고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은 전화, 컴퓨터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이 가능하다. 통신수단을 통해서 모집이 가능한 회사는요, 카드법, 여신법에 의해서 해준 카드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법이 아니고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자체적으로 당연히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들에게 대해서 너무 불리하니까 금융기관 대리점은 보장성 보험 상품도 판매할 수 없고 자체 상품 개발도 할 수 없이 그 연금이나 다른 보험에 대해서 허가된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그 점포 안에서, 밖에서도 안 되고 안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을 한 제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험업법에 우리가 이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업법에서 우리가 이제 모집을 할 때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은행에서도 대출을 하기 위해서 뭐 꺾기라고 하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험 대출을 해줄 테니까 너 뭐 예를 들어서 은행 상품에 가입해, 이런 부분들은 다 금지된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집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이익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익을 제공해 주거나 이익 제공을 약속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금지를 내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에서 그런 부분들을 법으로 금지해서 벌금으로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금지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5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지 행위죠. 우리가 감사 표시로 어떤 이익을 제공할 때, 특별 이익을 제공할 때는 그 연간 냈던 연간 보험료의 10% 하고 3만 원 둘 중에 예를 들어서 큰 쪽보다 적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만 원, 5만 원이니까 3만 원 이상이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특별 이익을 제공한 거니까 금지 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월 보험료 2만 원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에게 2만 2천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만 원이니까 연으로 하면은 2만 4천 원인데, 24만 원인데 10%인 2만 4천 원인데
이 24,000원을 지금 24,000원하고 3만원하고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특별이익 제공이 아니다. 그래서 정당한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금품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10%와 5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아까 제가 5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만 원. 5만 원이 아니고 3만 원. 5만 원이 아니고 3만 원. A은행 직원은 거래로 알게 된 고객과 은행 밖 카페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방카슈랑스는 점포 내에서 영업을 해야지 밖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49번째 우리 에센셜입니다. 보험업법의 안내자료. 우리 이제 보험 안내자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괄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보험 모집인에게 제공해주는, 보험회사가 승인한 자료만 제공해주는 그런 자료를 우리가 보험 안내자료라고 합니다. 보험 안내자료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보험회사의 장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배당에 대한 그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은 이건 엄연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보험 계약자에게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지 사항이고요. 당연히 해약 환급금에 관한 사항이나 분쟁에 관한 사항들은 우리가 필수 기재를 함으로써 계약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외적으로 그 배당에 대해서 예상 배당을 기재할 수 없지만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직전 5개년도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예시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방송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객에게 보험 안내를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안내 방법은 여러분들 여기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전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험 안내 자료는 사실에 근거한 경우에는 모집인이 직접 작성해서 우리가 제공할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건 우리가 읽어보면 어느 정도 말이 좀 틀렸다 이런 느낌이 오죠. 감상으로. 예, 직접 작성할 수 없고 반드시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몇 년도요? 직전 3개년이 아니라 5개년. 충분한 기간 동안에 어느 일정한 정도의 범위 안에서 예상 배당금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예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50번입니다. 우리 생명보험 공정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에서 정한 준수사항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줄여서 그냥 협정에서 정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내용은 공정경쟁 질서예요. 우리가 모집인들이 또는 보험회사 간에 어떤 그 모집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가 협정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금융위원회인데요.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협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금지하자. 서로 이런 부분들은 영업하는데 서로에게 부담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하지 말자라는 부분으로 정해놓고 제재금 위반을 했을 때는 제재금이라고 하는 우리가 법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제재금이라고 하는 서로 합의된 그런 과태료 형태의 그런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협정의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당연히 이 금융위원회에서 협정을 할 때 모든 사람을 다 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보험회사의 임직원, 그 다음에 보험회사 전속 보험 설계사 요 두 사람만 우리가 해당이 되고 대리점에 소속된 설계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대리점은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하고 관련된 내용이라 이 부분까지 다 하면 너무 많죠. 대리점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그 협정에서 규율할 수도 없고 일일이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임직원 또는 보험회사의 소속 보험 설계사에 대해서만 우리가 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 공정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은 어디서 한다고요? 예,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우리 생명보험회사 점포장 포함해서 그 다음에 신고는 어디다 한다? 금융위원회에다 하지 않고 생명보험협회에다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환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 모집하실 때 여러분들 그 보험 나쁘니까 이 보험으로 갈아타세요.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갈아타기 보험이라고 하는 갈아타는 보험을 우리가 승환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건 불법입니다. 위반이죠. 불법이라기보다는 이게 협정에서 금지된 상황이에요. 금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한 그 갈아타기가 금지된 게 아니라 직계 존 비속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용을 했어요. 배우자나 직계 존 비속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 비속.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거, 부모님에 대한 거, 본인 계약에 대한 거 3, 3, 4. 그래서 10건은 우리 승환계약에서 제외를 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회사들이 협정을 체결하고 보험협회 인가를 받는 게 아니라 어디에 인가를 받아서 시행한다 그랬습니까? 금융위원회. 여러분들 앞으로 시험 보실 때 인가라고 나오는 것 또는 인가 허가가 나오는 거는 다 금융위원회다 이렇게 하셔도 90% 이상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가가 나오면 보험협회 또는 무슨 금융감독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 틀린 걸로 하시고 금융위원회 이렇게 골라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정경쟁 그 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는요. 아까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제재금의 부과가 특별 이익 제공하는 것만 3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유 계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만 2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문상에서 200만 원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200만 원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51번 에센셜입니다. 우수 인증 설계사 제도인데 우수 인증 설계사는 범위는 되게 작은데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두 편에 나눠서 에센셜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우수 인증 설계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수 인증 설계사는 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건 아닙니다. 로고만 사용하는 그런 제도긴 한데 이거는 이제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는 민원이나 불안전 판매가 한 건도 없어야 돼요. 민원이나 불안전 판매가 제로여야 돼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제로 그러면 틀린 지문으로 많이 쓰는데 불안전 판매나 민원, 해지 이런 건수가 한 건도 없는 설계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근속기간에 대한 우수 인증 설계사 인증 기준은 우리가 3년입니다. 동일 보험회사. 이제 우리가 이제 우수 인증 설계사는 모든 그 저기에다 주어주는 건 아니고요. 개인 전속 설계사하고 그 대리점, 개인 대리점, 전속 개인 대리점에 한해서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속 개인 대리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동일한 그 금융회사에, 동일한 보험회사에 3년 이상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요 혼돈을 주는 건 뭐냐면은 우수 인증 설계사는 인증 기간이 1년이에요. 3년이 아니고 1년마다 매번 보험협회에서 심사를 받아서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이라고 하는 것은 근속기간은 3년이다. 자, 우수하다고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모집 실적은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집 실적 고려합니다. 모집 실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월납 초회 보험료 기준으로 80만 원 이상이거나 연간 우리가 전속 설계사 소득 수준 이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수 인증 설계사인데 뭐 우리가 서비스만 좋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좋은 설계사, 우수 설계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보험 모집을 잘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건이 있다. 자, 최고의 실적을 거둔 설계사를 선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조건만 갖추고 어떤 민원이나 불안전 판매가 없는 우수한 설계사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추천을 하고 생명보험협회가 인증을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동일 법인 보험 대리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보험 대리점에 한해서 개인 보험 대리점, 개인 전속 설계사에 한해서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자체가 틀렸고 3년 이상 재직한 것은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우수 52번입니다. 우수 인증 설계사 두 번째인데요. 자, 틀린 거 마찬가지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우수인증 설계사 같은 경우는 어디서 인증한다고요? 생명보험협회에서 우리가 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주 시험에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암기만 하고 계시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범위도 짧으니까 또 읽으면서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한 문제는 무조건 맞추시는 겁니다.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가 도입된 해 2008년인데 이거는 좀 가혹하죠. 이런 것까지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모르셔도 되는데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저희가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혹시나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리마인드 시켜드리기 위해서 나온 그 지문이니까 좀 개의치 마시고 그래도 한 뭐 2008년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계약 유지일 같은 경우는 13회하고 25회를 보는데 둘 다
예, 90, 80입니다. 90, 80. 자, 요거는 이제 암기하셔야 됩니다. 90, 80. 그 다음에 우수 인증 설계사 인증 대상 기간, 인증 기간은 언제부터냐면 5월까지 접수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한 다음에 예, 우수 인증 설계사를 부여해서 6월 1일부터 그 다음에 5월 31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기간이니까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눈에 들어올 겁니다. 자, 3년마다 신청하는 게 아니라 우수 인증 설계사는 매년 우리가 1년간 유효기간이니까 매년 심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3번 이제 그 에센셜입니다. 예금자 보호법. 우리 보험인데 생명보험회사도 우리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금융기관들이 보험회사가 예금 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 내서 여러분들이 보장을 받게 돼 있죠. 위험한 당연히 여러분들 보험 냈는데 금융회사가 파산됐다거나 뭐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해서 보험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못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건 법으로 보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보험도 적용을 받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서는 그 다 보장을 받지 못해요. 왜냐면 변액보험 같은 경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다 보장받지 못하고 최저 보증금이랑 특약 부분에 대해서만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받는다. 그거 같이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틀린 내용은 뭐겠습니까?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게 산해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보험공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사외에 있습니다. 사외에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내서 예금보험료를 내서 그 예금보험금을 받는 거죠. 자,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제도 운영을 위해 평상시 보호대상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는 겁니다. 국가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보험료로 낸 회사에 한해서, 그래서 모든 보험회사, 모든 금융회사가 다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죠. 예, 그 보험료를 내야 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2저축 기관 중에 새마을금고나 뭐 이런 뭐 지역 축협 농협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회가 있죠. 중앙회가 있는 데서는 중앙회에서 보존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금보험 부분에 적용을 받지 않고 공제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 해야 되고요. 예금자 이르는 얼마까지요?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이자 포함해서입니다. 재보험 계약은 우리가 보증보험 계약은 우리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상품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좀 예금자 보호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계약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보험회사의 인수합병은 예금보험상 예금보험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죠. 우리가 이제 예금 정지, 금융사고가 발생한 게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파산이나 뭐 이런 부분이 발생한 거.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가 2종 금융사고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는데 인수합병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수합병 됐다 그래서 예금보험법상에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 못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금융기관이 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4번 이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자, 우리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이제 공정경쟁 질서는 좀 범위가 넓어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우리가 그 인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금융분쟁조정 분쟁이라고 하는 건 싸움이잖아요. 일종의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디서 하죠? 싸움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독해야 되니까 금융감독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랑 관련이 있다고요? 예, 금융감독원. 자, 회부를 할 수 없는 경우. 자, 회부를 할 수 없는 경우니까 이미 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미 소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경우는 당연히 회부할 수 없겠죠. 그래서 분쟁 조정의 신청 내용이 이미 법원에 제소되었어요. 이제 법원에서 이미 판단을 받고 있는데 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위원회에다 넣어가지고 이거를 심사를 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소된 사건의 경우에는 우리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를 분쟁조정위원회 30일입니다.
30일 이내에 우리가 합의가 안 되면 그 분쟁 조정이 회부하고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부터 60일 이내 심의 조정해서 작성해야 돼요. 이때까지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한다. 분쟁 싸움은 어디서 한다고요?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감독원, 금감원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정안은 재판의 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아니죠. 수락하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조정안이 그 효력을 동일하게 갖지 않습니다. 수락을 했을 때, 조정안을 수락했을 때 그거는 효력을 갖는 거고, 수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위원회 가서 이제 분쟁의 의견, 옳고 그름을 판단을 받아서 결정이 나는 거죠.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은 일반적인 법원의 재판 결과에 우선한다? 당연히 법원에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죠? 여러분들이 합의가 안 됐을 때 법원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우선적인 재판 결과에 우선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일하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우선한다, 이 부분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5번입니다. 우리 보험가입조에 내보험 찾아줌이라고 하는 우리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내보험 찾아줌, 이런 게 있고요.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 제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소비자 보호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거 이렇게 골랐습니다. 자, 우리 2번은 어떤 부분이 틀렸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의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금융위원회에서 주는 게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에서 준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자, 생명보험협회에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어디서 한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감원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생명보험협회에서는 생존자에 대한 보험가입조의 시스템, 내보험 찾아줌, 이 부분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존자 및 사망자에 대한 보험가입 조회 및 우리가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 운영 시 본인 인증 방법, 본인 인증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대개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그 다음에 아이핀 등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운영 본인 인증 방법이 아닌 거 이렇게도 물어보니까 요 세 가지는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생명보험회사를 통해 다른 보험회사 가입 내역도 조회가 불가능하죠. 생명보험협회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비교자가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생명보험 회사는 다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내보험 찾아준 시스템을 통해 생손보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공제보험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앙회가 있어요. 그래서 공제보험 같은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확인하는 거지, 내보험 찾아줌을 통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자, 생손보 상품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 공제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자, 모든 보험계약은 대리 청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따로 안 드렸지만, 대리 청구인 지정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계약자하고 피보험자하고 그 다음에 수익자가 동일한 이러한 보험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험 대리 청구인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이 틀린 지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6번인데요. 광고심의위원회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올해죠. 올해 이제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시행이 되면서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으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광고심의필의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 네, 1년. 이제 우리가 유효기간 물어볼 때, 또는 아니면 개시기간 물어볼 때 대부분 보험 계약 관리 내용도 1년에 연 1회 보내줘야 되는 거죠. 이 심의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홈쇼핑 판매 방송의 광고심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광고심의하는 방법은 사전심의입니다. 사후에도 아니고요. 반드시 광고가 나가기 전에 심의를 받는 게 원칙인데, 홈쇼핑 방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전 심의도 받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시 모니터링 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거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그 일반 대중에게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생명보험회사 지점 및 영업소에서 제작한 인쇄물은 사후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광고 원래 광고 심의 대상은 전부 다 사전이다. 그러니까 사후 심의 대상이 아니고 사전이다. 자, 상품 광고는 매월
한 1편에서 1에서 4편씩 선정해서 사후심의 틀린 내용이죠. 사전 심의를 받는다. 변액보험 상품의 광고 심의필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변액보험이든 일반보험이든 상관없이 광고 심의필 유효기간은 1년이다. 자, 광고심의위원회는 보험회사의 각 전문가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각 업무 전문가가 아니라 이 광고 관련해서 업계 전체적으로 그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업무 전문가가 아니라 보험회사 이외 어떤 그런 광고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유통과 관련된 포함해서 그런 전문가들 업계 전체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운영되어 있다. 광고심의위원회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험 정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한 내용자들을 가입한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들 또는 보험회사의 그런 내용들을 외부에 알리는 거, 내부에 알리는 게 아니라 외부에 알리는 제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시제도라고 합니다. 자, 공시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거, 사실과 다른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재무 상황이나 영업 실적 등을 외부의 경영관리 목적으로 알리는 것을 우리가 공시라고 한다. 그래서 공시라고 하는 것도 가로치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공시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의 공시의 대상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 내용들은 다른 내용들은 다 맞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맞는 지문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시가 우리가 가로치기로도 문제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정의를 한 번 더 기억해 보시면 공시란 해당 기업의 재무 상황 영업 실적 등을 외부에 알리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모집 수수료를 공시하고 있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모집 수수료를 공시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협회입니다. 협회. 그 다음에 경영공시제도의 목적은 보험상품의 비교정보 제공이다. 자, 보험상품의 비교정보 제공은 상품 비교정보 비교공시 어디서 하는 거냐면 협회에서 하는 상품 비교 공시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틀렸고요. 자, 분기별 임시결산 공시는 분기결산일로부터 분기 3개월이니까 3개월 이내 하면 안 되겠죠. 유일하게 그 결산 공시를 해야 되는 기간 2개월입니다. 2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된다. 나머지는 다 3개월 이내에 수시나 정기 공시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3년간 공시해야 되겠죠. 공시기간도 3년간 공시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공시 내용 중에 58번 에센셜은 정기 공시에 해당하는 겁니다. 결산, 분기별 임시 결산 공시를 우리가 정기 공시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에서는 정의도 물어볼 수도 있고 기간을 매칭을 시켜서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많이 나오니까 공시와 공시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기 결산 공시만 2개월이고 나머지는 다 3개월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공시는 다 3년으로 되어 있고 2년으로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자, 상반기 결산 공시는 상반기에 했으니까 언제까지 공시하면 되겠습니까? 하반기 결산 공시를 하기 전까지. 그죠? 연말 결산 공시 하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 짝지어진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험회사는 분기 결산일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기 결산 공시만 2개월이라고 얘기했고 나머지 사업연도 결산일로부터는 다 3개월 이내에 결산 공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월, 3개월 같이 기억하시고 3년 동안 공시해야 된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산 공시는 매 사업연도 결산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2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분기 결산 공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정기 공시 항목과 임시 결산 공시 항목은 당연히 다르겠죠. 정기 공시하는 거하고 임시 결산하는 거. 임시는 임시 결산했을 때 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시하면 되는 거고 정기 공시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어떤 내용을 공시해야 될까를 정해놓고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공시 항목은 다르다. 자, 1분기 결산 공시는 당해연도 결산 공시 전까지 공시해야 되는 게 아니라 2분기 공시를 하니까 그죠? 상반기 결산 공시 전까지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기 결산 공시는 그 다음 분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3분기나 그죠? 2, 4분기 같은 경우는 3분기 전까지, 그죠? 상반기는 3분기 전까지 또는 3분기 같은 경우는 결산 공시 전까지만 공시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9번 에센셜입니다. 정기공시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수시공시입니다. 수시공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수시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할 즉시, 발생하면 발생하는 즉시
공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발생 즉시 공시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예, 시정 조치 같은 거 우리가 잘못됐던 거를 고치는 거니까 바로 해야 되는 거고, 중대한 변동사항 바로 해줘야 되는 거고, 재보험 관련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타 공시로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공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적기 시정조치 사항을, 적기 시정조치는 수시공시 사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시공시는 발생 즉시 공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험 소비자가 직접 가입 설계 및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가격 공시지를 운영하고 있는 거 어디예요? 자기 홈페이지에 가입 설계, 보험료, 자기 가입 설계, 가입 보험료니까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시실 통해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자, 보험회사 연차보고서는 수시 공시 항목에 해당하지 않다. 연차보고서는 우리 정기 기타 공시 항목에 해당하는 거니까 수시 공시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요. 재무제표, 경영지표는 수시 공모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정기 공시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0번입니다. 우리 생명보험 상품 비교 공시입니다. 비교가 들어가면 어디서 한다고요? 예, 생명보험 협회에서 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되게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오는데 비교자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생명보험회사에서 다른 보험회사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른 회사를 디스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정하게 공시해 줄 수 있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생명보험협회나 아니면 금융감독원인데 보험 관련된 거니까 생명보험협회에서 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거의 틀림없이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생명보험협회의 상품 비교 공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 당연히 약관 같은 거는 그 상품에 대한 내용이니까 어디서 공시해야 되겠습니까? 상품 공시로 보험회사에서 해줘야 되겠죠. 그죠? 보험회사에서 해줘야 됩니다. 근데 공시율이나 뭐 환급금, 적립금 같은 경우, 적립률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하고 비교해서 그런 내용들을 공시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생명보험협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제공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생명보험협회가 온라인 전용 보험, 단독 실손, 의료보험, 자동차 보험 등을 비교 공시하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 다 모아. 보험을 다 모았다 그래서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이 뭐냐? 보험 다 모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생명보험협회 또 손해보험협회가 같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대한 내용들을 계약자들에게 또는 보험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보험을 다 모았다 그래서 보험 다 모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액보험의 비교 공시 항목의 펀드 운용 인력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죠. 운용 현황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는데 운용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수시로 바뀌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누가 바뀐다 그래서 알 수 있나요? 그죠? 어떤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뭐 문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변액보험에 대해서 그 부분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물론 이제 실은 펀드 매니저에 따라서 영향을 주지만 비교 공시 항목에서는 그것까지는 우리가 수시로 바뀌는 부분까지는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운용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할 수 있지만 운용 인력에 대해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금융사고 현황과 보험계약 관리 내용은 비교 공시 항목에 한다. 보험계약 관리 내용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상품 공시에 해당하는 거니까 비교 공시 항목이 아니고요. 보험 민원은 대부분 생명보험협회에 접수되고 있는 게 아니라 보험 민원은 대부분 어디에 접수돼요? 민원, 분쟁 이런 건 다 어디라고요? 금감원, 금융감독원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민원에서 보험 모집 민원이 전체 민원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보험 모집 민원이 전체 민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61번 에센셜입니다. 민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앞에 60번에서 간단하게 이제 이게 약간 오버랩이 돼서 그때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민원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아무래도 그죠. 왜냐하면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실은 악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논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래도 보험회사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 여러분들도 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언제든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민원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우리가 민원이 아무리 보험회사가 꼭 해결해줘야 되는 문제지만 평판 등을 이용해서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까지 계산하면은 어떤 게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게 꼬리에 물어서 이제 계속 다른 민원까지 발생을 하고 우리가 보장해주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보장해주지 말아야 되는 부분까지 해서 다른 부분까지도 피해가 주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험산업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까지는 우리가 민원을 해결해 주면 안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민원이란 이게 정의를 물어봐서 이제 가로치기가 나오는 시험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건데요. 보험 소비자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보험 회사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험 소비자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제 민원인이라고 했었는데 용어를 바꿨습니다. 보험 소비자가 보험 회사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민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보험 산업은 성숙 산업이죠. 오래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했고요. 그래서 기존 고객 만족도보다는 신규 고객 유치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기존의 많은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생명보험회사와의 민원 분쟁 발생 시 생명보험협회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곳이 생명보험협회가 아니라 민원, 분쟁 어디라고 했어요? 금감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소비자보호원. 네, 두 군데에는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뭐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직접 방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편이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등록을 하면 보험회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해결 방안 또는 어떻게 해결책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줘야 되는 게 민원이 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보험 민원을 신청할 경우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아니요. 직접도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편이나 전화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민원을 등록할 수 있다.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2번 문제입니다.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인데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시면 근로자에 한해서 뭐 모든 사람한테 보장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연간 100만 원 한도까지 12%의 그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합 물어보는 게 많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뭐 우리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차치하고 그냥 일반적인 공식입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의 그 우리 세액공제 퍼센트는 비중은 12%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경우는 15%입니다. 지방소득세 별도로 우리가 세액공제를 해주니까 12 플러스 15 하니까 2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으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배우자는 우리가 나이 조건은 제한이 없어요. 나이 제한은 없지만 뭐가 있습니까?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은 전체가 다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 근로자가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반 보장성 보험료를 연간 100만 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근로자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보험료를 100만 원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는 얼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 15%를 다 적용받아서 27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니죠.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보장성 보험은 누구라고요? 근로소득자.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 부모의 나이 요건. 아까 배우자의 나이 요건은 없다 그랬어요. 제한이 없는데 부모의 나이 요건은 65세가 아니라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자녀의 경우에는 20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같이 보시면 되고요. 배우자는 조건이 없고 나이 조건이 없고 부모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20세 이하에 대해서 미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상이 되고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3번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자가 적용받는 것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기에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근로소득자
뭐 상관없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자에 관계없이 거주자로서 종합소득만 있으면 가능한데, 자, 근로소득이면서 7천만 원이니까 종합소득을 받는 거죠. 그래서 50세 미만, 50세 이상이 되면은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연금저축에 뭐 한도를 늘려줘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근로소득이 7천만 원이고요. 나이가 50세 미만이면 일반인인데, 우리가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5,500만 원 이하일 때 우리가 15% 공제를 받고요. 나머지 5,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다 12%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장성 보험이 아무리 많아도 한도가 100만 원까지니까 100만 원에 대해서 12% 받을 수 있죠. 기본적으로. 연금저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저축,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5,5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12%니까 300만 원에 12%니까 36만 원. 200만 원에 10%가 아니라 12%가 아니라 100만 원 한도니까 100만 원에 12%인 12만 원. 그래서 12만 원 더하기 36만 원을 하니까 정답은 4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성 보험은 12%, 연금저축도 5,500만 원, 근로소득 5,500만 원, 종합소득 4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라고 요즘에 뭐 최근에도 인기가 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증권사에서 좀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연금계좌로 이전을 하면, 추가 납입하면 10%,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절세죠. 절세. 이런 절세 전략을 택하는 거, 좋은 상품을 이용해서 절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해두시면 좋겠죠. 종합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이니까, 아까 제가 5,5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 초과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몇 프로를 받는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하인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소득이 4천만 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5,500만 원. 근데 종합소득이니까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15%.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에 한정한다? 예, 이건 관계 없습니다. 모두 가능한 겁니다. 근로소득자에 한정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액공제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후 10년 이상 보험기간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없어요. 이건 전혀 무관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10년 이상 가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또 이 10년 이상 가입하는 것도 거의 다 폐지가 됐고요. 대개는 5년 이상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5년도 아니고요. 이런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 가입 후에 몇 년 이상 가입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연금보험은 연금소득으로, 연금저축은 이자소득으로 소득을 구분한다. 이게 반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으로 해서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보험은 우리가 비과세, 이자소득, 만약에 비과세 조건이 맞으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그 연금보험의 그 저축보험료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요 내용이 바뀌었어요. 연금보험은 이자소득으로,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으로 소득을 구분해서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4번입니다. 우리 이제 저축성 보험에 대한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 거, 연금 보험, 우리가 이제 일종의 보험인데, 저축성 보험은 당연히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이자 과세를 합니다. 15.4%의 이자소득세를 우리가 과세하지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비과세,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한다. 그래서 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무엇인가,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요건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매월 납입하는 기업은 보험료가 월저축입니다. 이거는 월저축 보험료, 월저축성 보험료에 대한 비과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은 기본 보험료가 균등해야 되고요. 선납 기간이 6개월 이내야 되고요. 계약자 1인당 월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하여 부과하며 완전 포괄주의. 우리 증여세나 상속세는 완전 포괄주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그 포괄주의를 우리가 적용하고 있다. 그런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연금 소득이 아니라 당연히 이자 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저축성이니까 당연히 이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연금 소득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만 연금 저축일 경우에는 연금 소득으로 간주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으로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은 아까 선납기간은 6개월. 월 매월 납부해야 되는 것은 15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균등하게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속순위에 대한 우리 에센셜입니다. 65번인데요.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정해져 있죠. 민법에서 상속순위는 이렇게 정해져 있다.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순위는 직계 비속, 아래가 1순위, 2순위가 직계 존속. 배우자는 직계 비속이나 존속과 동일하고요. 없을 때는 단독 상속순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뭐 반계 혈족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법정 상속분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거 뭐겠습니까? 배우자가 직계 존속 또는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또는 직계 존속과 공동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1.5배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니까요. 자녀나 부모에 비해서 1.5배. 그렇게 우리가 법정 상속분을 배분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법에 규정된 상속순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 위 형제자매 사촌인의 반계혈족. 배우자는 여기하고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요. 자녀 2명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1.5배라고 했습니다. 그럼 1.5배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2명이니까 1 더해지죠. 그러니까 총 3.5에 1.5를 받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총 3.5에 1.5를 받는 겁니다. 자, 민법에서 규정된 상속순위는 직계 존속과 비속이 배우자보다 우선하는 게 아니고요. 직계 비속이 1순위고 직계 존속이 2순위고 직계 비속과 존속이 같이 있을 때 배우자와 같이 있을 때는 같이 동순위가 되는 거죠. 민법에 규정된 상속순위에 따르면 직계 존속이 1순위가 아니라 아래가 1순위, 비속이 1순위, 존속이 2순위. 없을 때 1순위가 없으면 2순위가 1순위가 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6번 에센셜 우리나라 소득세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 종합소득세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득세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음에서 분류과세가 적용되는 소득이 아닌 거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모든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는데 이 중에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을 둬서 우리가 예외를 둬서 절세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분류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돈을 축적한 거, 뭐 퇴직금이라든지 아니면 집 같은 거 오래 해서 팔 때 넘겨주는 양도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류과세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해서 분류과세를 통해서 납입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이고요.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소득 중에 우리가 그 사적연금하고 포함해가지고 1,2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리과세를 또 해줍니다. 그런 원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는 게 좋고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모집인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그 재정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상식으로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제가 감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수익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타인으로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 증여받은 부분이니까 보험 수익자의 그 당연히 증여재산 가액으로 해서 우리가 그 공제를 하게 되겠죠. 그 부분을 빼서 우리가 보험 수익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장애인을 우리가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연간 4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우대 정책이기도 하지만 금액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얼마까지 장애인을 요 보험 수익자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험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을 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장애인 전용 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여금에 대해서 보험금의 증여에 대해서 4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게 아니라 분류과세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축적한 부분이니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게 뭐라고요? 퇴직소득, 양도소득. 자,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에 대해서 최고 얼마까지? 우리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최고
2억 원까지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억 원. 2억 원까지 개인별 2억 원까지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이제 계산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67번 에센셜인데요.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표가 있을 겁니다. 종합소득세 산출, 종합소득세 산출, 소득금액 산출에 대한 그런 계산식들이 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세표준,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뺀 것을 우리가 과세표준이라고 하고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것을 우리가 산출세액, 요 산출세액이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총 연금액에서 총 소득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연금소득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는 이제 연금소득공제처럼 이렇게 특별하게 물어보는 것도 있고 대부분 또 필요경비라고 하는 부분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필요경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몇 가지 나온 문제들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고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문제들을 보시면서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냥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셔도 여러분들 못 외웁니다. 헷갈려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문제를 통해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다 많이 아시죠? 예,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되어 있고요.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산출세액은 소득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한 거다. 그러니까 종합소득 세율은 6에서 45% 8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6에서 45% 8단계인데 다 외우실 수 없으니까 6, 45, 요 45 전이 42%예요. 요 정도 기억하시면 일단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세표준이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이하. 아까 제가 다 외우진 못했는데 요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사이일 경우에는 24%, 25%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24%. 외우셔야죠. 이거는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왜 25%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24%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3억 원일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2%의 적용을 받는 것은 5억 원 초과해서 10억 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0억 원 초과는 45%겠죠. 자, 사업소득은 총 필요경비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에서 우리가 경비를 이제 한다. 이게 총 급여액이 아니라 상업소득 전 사업소득 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거죠. 그래서 이 총급여액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8번 에센셜입니다. 우리 금융소득. 별도로 이제 금융소득에 대해서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 한도까지는 금융소득을 공제해 주죠. 2천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죠. 이자와 배당을 합친 것을 우리가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이자와 배당. 그래서 이자에 해당하는 거, 배당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같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자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 이거는 뭐에 해당합니까? 배당이죠, 배당. 그래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은 우리가 배당소득이다. 그래서 이자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 3천만 원, 퇴직소득 1억 원일 경우에 종합과세되는 거. 퇴직소득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분류과세되니까 이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금융소득은 얼마까지? 2천만 원까지는 우리가 공제해 주니까 2천만 원을 제외한 1천만 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가 되는 거죠. 자, 비과세 및 비리과세를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자, 2천만 원인데 포함한 게 아니라 비과세 및 분리과세를 제외한 2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제해 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별 합산입니다. 개인별 합산으로 해서 개별로 우리가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일 때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보험금으로 3천만 원을 상속받았을 경우 3천만 원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공제받고 1천만 원에 대해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9번 에센셜입니다. 연금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리과세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적연금 포함해서 1,200만 원 이하일 때 우리는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씁니다. 원래는 연금소득은 뭐의 대상입니까?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그게 원칙이지만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사적연금소득 합계계획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우리가 이제 분리과세, 종합소득하고 분리해서 과세한다.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서부터 종류를 달리 가져간다. 이렇게 소득이 이렇게 쭉 많은데 처음서부터 달리 가져가는 종류를 달리 가져가는 퇴직이나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분류과세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종합소득에서는 분리해서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용어도 같이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금소득자 김생명 씨는 83세인데 우리 종신계약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3%, 우리가 종신계약인 경우에는 4%, 그 다음에 80세 미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4%, 그 다음에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5%의 우리가 원천, 연금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세를 내고 있는데 적은 금액을 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83세니까 3%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4%인데 두 개가 경합이 됐을 때는 적은 금액.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에는 항상 이렇게만 나오겠죠. 80세 이상하고 70세 미만일 때. 그죠? 5%가 아니고 4%를 내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80세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4%가 아닌 3%를 내는 거니까 이렇게 3%를 낸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금 수령 연차가 6년 이상인 경우에 분리과세 연금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11년 차 이상입니다. 요거는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11년 차 이상이 넘어가면은 수령 한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 및 금융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종합 과세한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소득은 별도로 하는 거니까 연금소득하고 별도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 과세한다. 그래서 요 부분이 틀린 부분이고요. 연금소득자의 나이가 70세 미만일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세 미만일 경우에는 원래 5%의 세율로 적용을 받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종신연금형을 받는 그런 연금소득을 받는 그런 대상자라고 한다 그러면 70세 미만이 5%지만 아까 종신형일 때는 4%니까 4%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연금계좌 본인 납입액을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연금으로 받아야 연금소득 공제를 받는 거지, 일반적으로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우리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합니다. 15% 분리과세를 해서 15%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70번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보험 설계사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것도 반드시 나옵니다. 아까 이제 세제 중에는 안 나오고 걸러서 나오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보험 설계사, 우수 인증 설계사는 매 시험마다 반드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요 문제만 아셔도 한 문제 맞히신 겁니다. 자, 보기의 내용에서 틀린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예, 우리 쭉 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한다 그랬어요? 아까 마찬가지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연도 3월이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답인데, 요 다예요, 다. 요렇게 시험 문제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냥 가, 나,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 가, 다, 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동그라미 쳐놓고 그냥 다가 마지막이니까 그냥 마지막 번에 동그라미 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억울한 거죠. 예, 여러분들 다 맞춰놓고 틀린, 정말 뭐 해가지고 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보험 설계사에게 매월 모집수당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원천 징수세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모집수당이 나가면 3%를 떼서 다음 달 10일까지 보험회사에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3%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3%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보험 설계사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에 원천 징수세액을 뭐로 한다고요? 이미 낸 거니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납부세액 이렇게 입에 익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지급받는 소득은 기타 소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사업자죠.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에 해당하고요.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보험회사로 이직한 보험 설계사는 간편장부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간편장부는 신규로 되거나 신규로 설계사가 되거나 아니면은 연간 7,500만 원 이하인 소득에 해당하는 거지, 이직했다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연말정산 사업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익 금액의 경비공제율을 곱한다. 그게 아니라 당연히 사업소득이니까 사업
소득공제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소득공제율을 곱해서 계산을 한다. 이것도 좀 어려운데 그냥 이것도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경비공제율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니까 사업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자, 설계사는 근로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못 받아요. 그렇지만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수령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70번 에센셜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